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최근 새로운 스타일의 다마스커스가 등장했어요. 4년 전 마레코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이 스타일을 봤고 그는 이를 그라데이션 효과의 멜스트롬 패턴이라 불렀습니다. 처음 이걸 봤을 때 저는 이전에 다마스커스를 많이 만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역설계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최근 리처드 패터슨, 게이브 플래처 등 블레이드 스미스들이 각자 방식으로 그라데이션 스타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마스커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알고 싶어서 리처드에게 DM을 보냈고 그는 정말 친절하게도 모든 것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스타일 다마스커스로 셰프 나이프와 칼집을 만들고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이 작업의 기본 전제는 그라데이션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6겹과 1겹으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엔 5겹과 2겹 그리고 4겹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렬한 그라데이션이죠. 6에서 1가지, 6에서 1가지. 이제 그라데이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처음 빌릿을 어떻게 쌓느냐에 달려있죠. 이 그라데이션 스타일은 멋진 모자이크 없이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빌릿을 쌓아 랜덤 패턴이 아니라 마레코 메일스트롬 패턴을 재현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미 꽤 복잡한 이 프로젝트에 더 어려움을 추가하기 위해 저는 새로운 강철도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저는 다마스커스에서 주로 15N-I10 밝은 강철을 쓰지만 이번엔 새로 나온 강철을 써보고 싶었어요. 이 강철은 팝스 프로컷이라 불리며 더 나은 대안이라고 해요. 문제는 강철마다 단조 방식이 다르고 열을 유지하는 방식도 다르며 이게 1814와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꼭 감수할 필요 없는 위험이었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었어요. 초기 빌릿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이프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다마스커스를 만들 때 재료 손실이 많다는 게 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할 때 빌릿을 크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남은 제작 과정과 앞으로 하게 될 모든 단조 용접에서 용접을 하기 전에 빌릿의 무게를 재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재료가 손실되는지 기록해 볼 생각입니다. 빌릿이 너무 커서 탱크에 안 들어가 예전 담금질 오일이 든 5갤런 버킷에 담갔습니다. 큰 빌릿 단조 용접 시 각 가열 단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첫 번째 가열은 스택의 각 조각이 빈틈없이 맞닿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조 용접을 하기 위한 대부분의 과정은 실제로 프레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포지에서 일어납니다. 재료를 단조 용접 온도에서 충분히 달구면 조각들이 저절로 붙게 됩니다. 만약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이 진행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이 빌릿을 단조하며 처음 겪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저에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빌릿을 자주 뒤집고 양쪽에 고르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제 기술이 아니라 강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1814 강철이 팝스 프로 캅보다 단조가 쉽다는 걸 압니다. 양쪽에 두꺼운 층이 있어 프로 카트 쪽이 1814보다 덜 단조됐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로잉 다이를 사용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켄슈타인 다이 세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위에는 라운딩 다이, 아래에는 플랫 다이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쪽에 있는 면이 아래쪽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이 부품을 계속 늘리고 한쪽이 더 늘어나면 프랑켄슈타인 다이로 바로잡으면 됐습니다. 제가 만들 메일스트롬 패턴은 꽤 복잡합니다. 마레코는 옛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메일스트롬 패턴의 주요 단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할 수 없어 그라데이션 패턴과 메일스트롬 패턴을 결합하려면 몇 단계 더 추가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할 일은 간단한 절단과 제적층입니다. 보통 빌릿을 곧게 펴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프로컷이 같은 온도에서 1814보다 훨씬 덜 유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항상 더 많이 단조되어서 심하게 휘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원래는 빌릿을 1인치 두께로 단조 후 6조각으로 자르고 재쌓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라데이션 패턴이 초기에 12겹뿐이어서 멀류 패턴을 더 흥미롭게 만들려면 쌓고 자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릿을 늘린 후 모루에서 펴고 식히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5920 대신 팝스 프로컷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팝스 프로컷은 공기 중에서도 쉽게 경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밴드소로 자르기 위해 뜨거운 포지에서 식혀야 했습니다. 용접 부위가 깔끔하고 이쪽 면도 괜찮네요. 16과 1분의 8을 6으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2.7이네요. 아 맞다, 2.68입니다. 단순히 자르고 쌓으면 재료 손실이 많아요. 밴드소날 두께가 약 1/16인치라서 잘라낸 재료가 모두 쇳가루가 됩니다. 밴드소 대신 절단기를 쓰면 자를 때마다 재료 손실이 2배로 늘고 여러 번 자르면 손실이 많이 쌓입니다. 좋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각각은 12개의 층 망가지게 되지만 각 층의 두께는 다를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걸 그라디언트라고 해요. 다른 다마스커스 패턴에서는 각 조각을 번갈아 뒤집어 면을 맞췄어요. 이번에는 원하는 효과가 달라서 모든 조각을 같은 방향으로 둘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표면 연삭 장치를 사용해서 대부분의 산화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조각들을 평평한 플래튼과 용접 자석으로 옮기는 거예요. 재료를 많이 제거하지 않으려고 표면 연삭기를 끝까지 쓰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빌렛의 높이에 맞는 스톱 블록을 사용하지 않아서 각각의 조각이 아주 조금씩 서로 다르게 되었어요. 조각들을 바이스에 평평하게 놓을 수 없어 하나하나 맞춰야 했어요. 시간은 걸렸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빌렛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이시나요? 좋아요. 기본적으로 9파운드네요. 2파운드 줄었네요. 이번엔 얼마나 더 줄지 궁금해요. 손잡이가 빌렛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번엔 용접에 신경 썼어요. 단조 용접을 할 때는 빌렛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게를 사용할 때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첫 번째 단조 용접 이후에 모든 작업은 이전 작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 이번에는 첫 빌렛보다 더 오래 담가두기로 했어요. 첫 번째 가열 후 저는 빌렛을 포즈해서 낮은 압력으로 10분 동안 두었습니다. 10분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스테인리스 다마스커스는 30분까지 담가두기도 하므로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빌렛이 완전히 포즈 용접되었다는 확신이 들자 이제 이 패턴의 다음 단계를 계획할 시간이었습니다. 마레코 데이터 시트에 따르면 다음 단계는 발루에스 패턴 단조이며 저는 스퀘어링 다이로 진행합니다. 이 모습은 마레코가 파워 해머로 작업해서 다르게 보입니다. 파워 해머엔 스퀘어링 다이를 잘 장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레코는 다시 사각형으로 만들고 모서리 부분을 단조합니다. 그 과정이 결국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스퀘어링 다이로 빌렛을 최대한 누른 후 90도로 기울여 평평하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여도 현대 모자이크 다마스커스 패턴의 기본입니다. 제가 만든 다마스커스 영상 중 모자이크 작업 영상에는 모두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레코 데이터 시트에 따르면 다음 단계는 간단한 절단과 적층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제 작품엔 아직 WB 모양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자 2개만 있습니다. 겹쳐 쌓아야 발류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마레코는 12번 쌓으라 했지만 저는 3번이나 4번 쌓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긴 빌릿을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요. 잠깐 식힙시다. 13과 8분의 1을 3개로 나누면 4와 8분의 3.
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지난 작업과 같아 이번엔 자세히 안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조각들의 중앙을 갈아내는데 꽤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는 겁니다. 스퀘어링 다이 사용 후 반대 방향으로 평평하게 만들면 중앙에 작은 콜드샷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정도면 충분히 갈아냈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 드러나면 콜드샷이 아니라 아마 담금질 과정에서 균열로 나타날 테니까요. 다마스커스 제작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철사를 사용하는 걸 건너뛰고 최소한 플럭스 코어 용접기나 저렴한 스틱 용접기를 구입하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철사로 재료를 고정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너무 번거롭고 솔직히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좋아요. 이제 빌렛 한번 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 이런. 야, 나 재료가 거의 반으로 줄었어. 9파운드 넘던 게 6.5파운드 됐어. 재료를 이만큼 잃으면 앞으로 단조 용접을 더 해야 해서 정말 많아. 만약 단조 용접할 때마다 전체 빌릿의 3분의 1씩 계속 잃는다면 남는 강철이 별로 없을 거야. 하지만 이번 단조 용접에서는 그렇게 많이 잃지 않을 거라고 꽤 자신 있었어. 왜냐하면 이번에는 어느 모양을 단조할 필요가 없었거든. 이번 빌릿은 늘려 4조각으로 자르면 돼. 즉, 내 발끝이 깔끔하고 재료도 많이 안 잘라도 된다는 거야. 이 시점부터 나머지 단조, 용접 작업에 익숙해졌어. 첫 용접 후 10분 동안 담갔지. 그 후 모든 단조 용접을 5분씩 담갔어. 리듬을 잡는 건 많은 이점이 있어. 첫 번째 이점은 내가 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야. 애리존에서 단조 작업을 하는데 단조 용접하러 갈 때마다 작업장 온도가 약 130도였어. 5분 쉬기는 동안 나는 안에 들어가 잠깐 쉴 수 있었어. 또 다른 장점은 내 빌릿이 확실히 붙어 있을 거란 거야. 그렇게 담가두는 시간 동안 결정립이 경계선을 넘어 성장하는 데 좋은 시간이야. 내가 그걸 미리 처리했어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정말 짜증나. 보통 단조 용접할 때 플럭스를 너무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플럭스가 대장간을 망가뜨리거든. 하지만 이번에는 빌렛 윗부분에 단조 용접을 고쳐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썼어. 플럭스는 고칠 때 쓰는 거지 처음 붙일 때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 빌렛의 끝부분은 정말 깨끗했어. 이 말은 빌렛 끝을 많이 자를 필요 없어 재료를 아낄 수 있다는 뜻이야. 실제로 나는 마법처럼 이걸 정확히 같은 길이로 잘랐어. 캘리퍼스도 없이. 조각을 자른 뒤 표면 연마와 테스트 에칭을 해야 해. 내 생각에 이 과정이 우리가 최종 패턴을 처음 엿보는 단계야. 나는 조각들을 똑같이 잘라서 뿌듯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다음 단계는 청소야. 이미 2번 보여줘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 대신 한 가지 팁만 보여줄게. 골드샷은 대부분 직선 형태로 생기는데 평평한 플래튼으로 완전히 없애고 싶어도 정말 힘들어. 나는 벨트 모서리를 컨택트 휠에 올려 콜드샷을 길이로 파내듯 제거해. 이렇게 하면 표면 전체를 깎지 않아도 되고 재료도 절약할 수 있어. 다음 단조 용접은 이 작품에서 마지막에서 2번째였어. 그래서 모든 이음새를 용접했지. 이 작업은 번거롭지만 산소가 조각 사이로 못 들어오게 해 완벽한 용접을 보장해. 문제는 이 작업이 번거롭고 나중에 용접 부위를 갈아야 한다는 거야. 나중에 앵글 그라인더로 용접 부위를 파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벨트 샌더로 단조 작업을 하기 전에 그냥 용접 부위를 평평하게 갈아내기로 했어. 여기서 보듯이 용접 부위를 조금 얕게 갈아내더라도 그래도 산소가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있어.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단조 용접이야. 어디까지 했지? 좋아, 딱 맞게 6파운드야. 방금 전 용접은 손실이 거의 없었어. 빌릿을 그대로 세팅하고 네모로 만들지 않으니 많이 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조 용접에서 각각 점점 적게 잘라냈어. 이 패턴을 만드는 다음 단계는 사실 꽤 간단해. 나는 단면이 정사각형이 되게 늘리고 45도 기울인 뒤 모서리를 부셔 또 다른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이렇게 하면 패턴이 45도로 기울고 바깥 모서리로 갈수록 멋진 왜곡 효과도 생겨. 이제 만약 다마스커스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면 이게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멋진 온라인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보여줄게. 이 도구의 이름은 DMT인데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마스커스 매니퓰레이션 툴의 약자야. 이 도구를 사용하면 15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초기 빌렛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히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단조할 수 있어. 내 빌렛은 일반적인 직선층 빌렛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같을 거야. 다마스커스 제작을 시작하고 싶다면 패턴 디자인에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도록 먼저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걸 강력히 추천해. 그냥 층을 그려보고 조작해보고 패턴을 만들 수 있고 나중에 강철로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아래 설명란에 꼭 링크를 걸어둘게. 나는 그들에게 후원을 받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이 도구가 꽤 멋지다고 생각해서 그래. 미래의 내가 말하는데 45도 대신 40도로 각을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나는 마레코의 칼을 계속 관찰했지만 그가 완벽한 45도 각도로 작업하지 않은 것 같아. 영상 후반에 내가 얻은 효과와 달랐어.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왜냐하면 그 말은 내가 마레코가 만든 것과는 약간 다른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니까. 내가 전에 모자이크를 만드는 걸 본 적이 있다면 2단계 다음 단계가 타일을 자르는 것이라는 걸 알 거야. 이번엔 전혀 다른 방식을 쓰려 했어. 모자이크 다마스커스 제작엔 타일링과 로프 방식 두 가지가 있어. 이름은 좀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모자이크를 로프 스타일로 만드는 데에는 많은 장점이 있어. 로프 방식에서는 타일을 각도로 자를 필요도 없고 판금도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내가 단조하고 있는 것처럼 빌릿을 수직으로 잘라서 쌓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걸 쌓아서 단조 용접한 다음 그걸 다시 잘라서 그 조각들을 칼로 단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내 설명이 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사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 저건 정말 비싼 강철파야. 이게 사실상 마지막 모자이크 빌렛이야. 정말 멋지다. 그라데이션이 중앙으로 이동했다가 저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여. 이게 칼날 전체에 퍼지고 단조로 인한 왜곡까지 더해지면 정말 멋질 거야. 각각의 길이를 정확히 아니까 하나씩 잘라야겠어. 이 조각들마다 테스트 애칭을 꼭 해봐야 해. 그래야 나중에 쌓아서 블록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무늬가 정확히 나올지 알 수 있거든. 좋아. 지난번 셰프 나이프 만들 때처럼 이번에도 하나씩 번갈아 뒤집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물결 무늬가 나오게 할 거야. 그래야 하나의 패턴처럼 보이거든. 이거 보여? 이렇게 이어져. 나는 다음 단조 작업이 강철 나이프 제작의 마지막 단계여서 꽤 신이 났다.
처음엔 이 덩어리 형태가 망설여졌어. 올 오어 나싱의 단조 용접 방식이니까 만약 내가 이걸 성공적으로 해내면 그 덩어리에서 조각을 잘라내서 나이프를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단조 용접을 조금이라도 망치거나 타일들이 서로 붙지 않으면 전체 빌릿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최종 빌린 무게야. 젠장. 우리는 초기 빌린 무게의 절반도 안 돼. 패턴이 빌릿을 수평으로 가로질러서 다이에서 곱게 유지해야 했어. 이 빌릿에서 만약 마른 목골로 변형되면 그 조각들을 자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런 문제를 겪고 싶지 않았어. 이 빌릿의 단면은 칼로 직접 단조해야 해서 비교적 크게 유지해야 했어. 하지만 너무 크게 남겨둘 수는 없어. 그렇지 않으면 빌릿의 크기를 충분히 줄이지 못해서 단조 용접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거야.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추고 완벽한 크기의 빌릿을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했어. 단조 용접에 자신이 생기고 모든 산화물을 솔로 털어낸 다음 내가 한 일은 이 빌릿을 이 버미큘라이트 양동이에 식히도록 두는 거였어. 이렇게 하면 강철이 부드럽고 나중에 슬라이스 자를 때 반타 블레이드가 안 망가져. 와, 저 패턴 만드느라 사흘이나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진짜 울어버릴 거야. 좋아, 이게 우리 빵이야. 무늬가 이래서 이렇게 잘라야 해. 우리는 대략 2인치에 2인치 그리고 4인치 정도니까 한 조각당 약 0.5인치로 잘라야 해. 펜 넣으려고 좀 더 여유 둘게. 끝을 잘라내고 0.6인치 두께로 한 조각만 자를 거야. 충분할 것 같아. 처음엔 무서웠지만 단면을 보니 완벽하게 깨끗한 강철이야. 단조 용접이 이보다 더 잘 될 순 없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업이 내 밴드소에 너무 무리가 가서 이전에 쓰던 톱날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래서 카메라 밖에서 새 톱날로 교체해야 했어. 영상의 다음 부분이 아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일 거야. 나는 본질적으로 블레이드 스미스야. 그래서 뜨거운 강철을 망치로 두드리는 걸 정말 좋아해. 나는 강철 조각을 보며 10인치 셰프 나이프 단조 과정과 문제 해결을 정말 좋아해. 내가 처음 겪은 문제는 포지 용접이 벌어지지 않게 볼스터 재료를 단조하는 방법이었어. 이 포지 용접들은 내가 단조하는 방향에 완전히 수직이기 때문에 프레스로 눌렀을 때 포지 용접이 찢어질까봐 정말 걱정됐어. 내가 생각한 최선은 매번 상태를 확인하며 여러 번 고온에서 가열하는 것이었어. 와, 이제 모든 이음새가 멀쩡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단조할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 이제 그 칼날을 늘려보자. 이제 볼스터 재료가 분리돼 집게로 잡을 수 있어. 이제 칼날을 길게 늘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해. 이 과정에서는 드로잉 다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어. 그 이유는 드로잉 다이가 단조 용접부에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여기서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냥 플랫 다이를 계속 썼어야 했던 것 같아. 이 드로잉 다이는 강철을 한 방향으로만 늘리는데 그 방향이 용접부를 찢을 수 있었어. 내가 만들려는 칼날은 규도라고 해. 규도는 산토쿠와 비슷하지만 훨씬 길어. 이 칼은 9.5인치로 설계돼 산토쿠라 부르기엔 너무 길어. 셰프 나이프 단조할 땐 작업 순서를 잘 생각해야 해. 나는 단순히 규도 칼을 만든 게 아니라 원하는 다마스커스 패턴과 왜곡까지 고려해 만들었어. 내가 원하는 왜곡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최종 길이로 느리기 전에 이 두꺼운 프리폼에서 칼끝을 먼저 단조하는 거라고 결정했어.
좋아, 알겠어. 찢어진 용접 부위는 안 보여. 내가 다마스커스 왜곡을 언급하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할 거야. 내가 말하는 건 패턴이 칼날의 형태를 따라 흐르길 원하고 이 칼날 안에 있는 각각의 로프 타일들이 약간 대각선이 되길 바란다는 거야. 이 모서리를 강하게 단조한 후 나머지 칼날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 좋아, 멋지네. 끝났어. 칼이 단조됐어. 그래, 꽤 단단하게 형태가 잡혔어. 이제 늘려내는 작업을 할 거야. 이것이 내가 매번 가열 후 작품을 검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예야. 용접 균열은 언제든 생길 수 있어.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더 심해져. 셰프 나이프 단조의 다음 단계는 콤보 다이로힐 재료를 강하게 늘리는 거였어. 셰프 나이프의 힐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야. 그리고 최대한 높고 뒤쪽까지 길게 만들어야 해. 이 단계가 아마 내가 처음 이걸 만들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제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일 거야.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소리는 났던 것 같은데.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전업 블레이드 스미스가 되고 싶다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주요 경로는 4가지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 첫 번째 경로는 전문가의 길로 한 종류의 칼에 주로 집중하는 거야. 검, 폴딩 나이프, 셰프 나이프 등 다양한 칼이 있지만 한 스타일로 주로 수입을 얻으면 전문가야. 반면 두 번째 길은 제너럴리스트로서 모든 것을 조금씩 하는 거야. 만약 고객이 친구 결혼식 선물로 스코틀랜드 단검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으면 당신은 그 주문을 받아서 스코틀랜드 단검을 만드는 거야. 수입이 여러 종류의 칼에 고르게 분포되면 제너럴리스트라 할 수 있어. 세 번째는 선생님의 길이야. 내가 아는 많은 나이프 메이킹 업계 사람들은 자기 작업실에서든 다른 사람 작업실을 방문하든 수업을 가르치면서 많은 수입을 얻어. 이 사람들이 칼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가르치는 데 쓴다는 거야. 네 번째는 생산 제작자의 길로. 이들은 특정 스타일의 칼을 여러 개 만들어 대부분의 수입을 얻어. 이 칼들은 모두 수제지만 커스텀 칼보다는 품질이 다소 낮아. 시간이 분산되기 때문이야. 비싼 커스텀 칼도 수입이 있지만 대부분은 배치로 만든 칼에서 벌어. 제가 이 4가지 길 중 하나로 자신을 분류해야 한다면 저는 셰프 나이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저는 카타나나 보이 나이프도 만들지만 본질적으로는 셰프 나이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탱과 정말 가까워. 탱과 정말 가까워. 다시 제작 과정으로 돌아가서 방금 보신 것은 기본적으로 베벨링을 하고 더 길이를 늘리기 위해 프레스로 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셰프 나이프의 원하는 형태에 대해 꽤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원하는 모양을 얻기 위해 강철을 올바른 프로필로 다듬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예전부터 볼스터와 탱에 재료를 많이 남겨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재료를 덜 남기려 했지만 조금 남겼습니다. 이 재료를 블레이드 쪽에 남겼다면 패턴이 더 들어가 아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긴 것 같아요. 많은 인테그랄 다마스커스 셰프 나이프 제작자들이 탱을 다양한 모양으로 만드니까요. 조던 라모스와 윌 스텔터처럼 탱을 각지고 두껍게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나 세일럼 스트라우브처럼 탱을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 배웠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일럼에게 배워 저희 방식이 비슷한 건 당연합니다.
다음 단계는 칼날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단계는 노멀라이징으로 칼날을 특정 온도에서 열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 온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멀라이징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단조 작업으로 완성했을 때는 결정립 크기가 꽤나 고르지 않고 심지어 강철 내의 탄소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멀라이징이 하는 일은 첫째로 탄소를 고르게 퍼뜨려서 카바이드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해주고, 둘째로 모든 결정립 크기를 줄이고 미세 조직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좋은 열 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 처리 과정에서 칼날이 금이 가지 않도록 응력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칼날 프로파일링을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단조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최종 형태에 가깝게 만들었지만 완벽하진 않아 끝이 뾰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그린 선을 따라 연마하면 더 좋은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보세요. 훨씬 낫죠? 유튜브에 제 영상이 30시간 넘게 올라가 있는 게 신기한데 인스타그램에 대해선 말한 적 없어요. 사실 칼 제작을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이었어요. 요즘 인스타그램 활동을 거의 안 해요. 저도 섀도우 밴 때문에 이름을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래도 다행히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제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띄워두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하인드 신 영상을 많이 올리고 매달 Q&A 그리고 A도 진행합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면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 인스타그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팝스 프로컷은 P15이나 20보다 위조하기 훨씬 더 어렵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위조뿐만 아니라 연매도 해당됩니다. 이 칼에서 산화피를 벨트로 갈아내려고 했을 때 그냥 미끄러져 버렸어요. 산화피가 일반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강철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보통 이렇게까지 단단하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36방 벨트까지 껴봤는데 그걸로도 산화피를 제대로 벗겨내기가 힘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노멀라이징 과정에서 산화피 겉면이 어느 정도 더 단단해진 것 같은데 사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1500입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담금질이 있습니다. 로프 용접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일 용접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파워 해머가 있으면 저유량 작업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칼날에 금이 가면 더 적은 재료로 다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칼날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개에도 자신감이 없어질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그게 다 비늘이 튀어나오는 소리 같아요. 오마이갓. 저 소리는 뭐죠? 저거 보여요? 솔직히 금이 간 건 안 보여요. 보통 금이 가면 칼날이 많이 휘거든요. 세상에 무늬가 보이네요. 오, 그래. 그라디언트 메일스트롬. 좋아. 네가 페퍼를 할 수 있는지 보자. 좋아. 워프가 많아서 괜찮아. 면허까지 2시간 남았어.
저는 그걸 완벽한 담금질이라 생각해요. 비늘이 튀어나와 무서웠지만 아래 강철은 매우 단단했어요. 하지만 약간 힘이 생겨서 먼저 바로잡아야 해요. 하지만 바로잡기 전 강면의 탈탄층을 제거하려면 표면마다 강철을 조금씩 갈아내야 해요. 탈탄층은 탄소가 모두 타고 남은 얇은 연강층입니다. 이 탈탄층을 반드시 제거해야 해요. 만약 탈탄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잡고 나중에 그 부분을 갈아내면 다시 휘어질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상태가 꽤 안 좋아요. 이런 세상에. 한쪽으로 휘었어요. 칼날의 절반은 한쪽으로, 나머지 절반은 반대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휘어져서 굴곡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칼을 펴기 위해서 저는 카바이드 볼핀 해머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바이드는 하든팝의 로프컵보다 훨씬 단단해서 망치질할 때 표면에 작은 자국을 내어 표면적을 넓힙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열을 사용하는 어떤 방법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봐요. 하지만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제가 PTSD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거의 고다졌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안에 곧은 칼날이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셰프 나이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칼날 연마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실제로 무언가를 자를 때 칼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칼엔 단순 볼록 연마를 적용할 거예요. 볼록 연마는 평면 연마보다 음식물이 더 잘 떨어지게 하며 이는 직관적으로도 잘 맞는 말이에요. 볼록한 날로 칼날을 따라 올라가면 각도가 변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를 때 조각들이 평평하게 되면 음식물이 칼날 위쪽에서 떨어지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음식이 칼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거죠. 평면 연마, 볼록 연마 외에도 다양한 칼날 연마 방식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소개해 볼게요. S그라인더는 칼등에서 칼날 위 약 1.2cm까지 오목하게 연마된 방식입니다. 이 연마 방식은 칼 무게를 줄이고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이 방법은 복잡해 그라인더에 특별한 플래튼이 필요합니다. B그라인더는 한쪽은 볼록, 반대쪽은 날 근처에 깊게 오목하게 연마된 희귀한 방식입니다. 주요 장점은 역시 음식이 잘 떨어진다는 점이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멋져 보인다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마지막 그라인더는 전통적으로 야나기바 세우시 칼에 쓰입니다. 한쪽 면에는 단면 플랫 그라인드가 있고 반대쪽에는 할로우 그라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할로우가 아니라 실제로는 가변 방형 할로우로 할로우의 바깥쪽이 더 깊게 연마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인드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어렵습니다. 당분간 제 컨벡스 그라인드만 쓸 생각입니다. 블레이드 그라인드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날 두께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날의 두께는 머리카락 정도인 약 0.003, 0.005인치입니다. 이건 확실히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칼날 두께가 0.01인치에서 0.005인치로 줄어들 때 칼이 느껴지는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좋은 열처리입니다. 저도 실제로 칼날을 완전히 0까지 가공하는 칼 제작자들을 알고 있는데 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좋아요. 이제 칼날은 연마가 끝났고 모든 게 곧게 되었지만 탕을 한번 보세요. 비틀려 있고 중심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부분을 곧게 연마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 선을 긋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봐요. 얼마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보이시죠? 이쪽 면도 많이 갈아내야 하고 저쪽 면도 많이 갈아내야 합니다. 사실 이 단계가 완전히 의미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탕 전체가 나중에 손잡이 블록 안에 완전히 숨겨질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미적인 부분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칼날의 균형과 성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탕이 너무 두꺼우면 손잡이가 무거워지고 중심에서 벗어나면 균형이 깨집니다. 이 단계는 칼에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입니다.
탕이 완성됐으니 볼스터 뒷부분을 손잡이 재료에 맞춰 준비할 시간입니다. 파일 가이드를 볼스터에 고정하고 칼등과 평행하게 맞춘 뒤 남은 재료를 모두 갈아냅니다. 아마 이번이 이 볼스터 스타일로 만드는 마지막 셰프 나이프일 것 같아요. 다음엔 더 복잡한 결합 방식을 시도하고 싶어요. 2단계가 제가 플랫튼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플랫튼 모서리 벨트 측면은 매우 강력해 원하는 부분의 재료를 거의 완벽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벨트 측면이 닳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라색 벨트처럼 고급 연마제를 사용합니다. 한 개에 약 $25지만 새 것을 막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보라색 벨트는 사실 예전에 쓰던 보라색 벨트입니다. 새 연마제를 망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손잡이에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나무를 쓴다고 영상 제목에서 말했죠. 하지만 손잡이 블록 전에 저는 블랙 G10과 황동을 조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블랙 G10 두 조각 사이에 황동을 넣으면 정말 멋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작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들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따라하고 있으니까요. 네. 좋아요. 제 탕의 가장 두꺼운 부분이 0.8, 0.638입니다. 세 개 모두에 이 크기만큼의 슬롯을 밀링해야 하고 제가 가진 가장 작은 드릴 비트가 1/8분의 1인치입니다. 그래서 Y축 이동은 0.06만큼, X축 이동은 0.513만큼 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새 밀링 머신 덕분에 가장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개의 구멍을 따로 뚫고 그것들을 줄로 갈아서 하나의 큰 슬롯으로 만들어야 했지만 이제 밀링 머신이 있으니까 한 번에 전체를 밀링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너무 빠르고 쉬워져서 이걸 쓰는 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느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부품이 벌써 완성됐습니다. 밀링기를 오래 써서 익숙해졌지만 완벽한 속도와 이송값은 아직 잘 모릅니다. 저는 대부분 핸들의 감각에 의존해서 작업해왔고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한테 잘 맞았습니다. 최적 속도 찾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꼭 읽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수월했네요. 10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맞지 않는 이유는 모서리 최소 곡률이 8분의 1인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모서리만 네모지게 줄질하면 돼요. 오, 세상에. 지금 바로는 안 하고 2개 먼저 끝낸 뒤 마지막 하나는 볼스터에 맞춰 진행할 거예요. 이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댓글에서 누군가가 이 작업에는 삼각형 줄을 써야 한다고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야 한 면만 닿게 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이 방법이 잘 되고 있고 한 면만 닿게 해도 별다른 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엄청 정밀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더 정밀한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삼각형 줄을 쓸 것 같아요. 오마이갓. 정말 쉬웠어요. 마지막 부품만 맞추면 돼요. 여기서 최선은 안쪽을 갈아 홈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이 재질은 햇빛을 볼 일이 없으니 전부 제거해도 됩니다. 거의 완벽하네요. 저거 보세요. 압력 없이도 벌써 틈이 없죠. 그리고 이걸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지금까지 만져본 나무 중 가장 비싼 것 같아요. 목수들은 나무를 보드피트로 재고 보드피트당 가격으로 계산해요.
블랙테일 스튜디오에서 가장 비싼 테이블용 나무가 보드피트당 약 $100였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본 어떤 목수가 사용하는 나무보다도 10배 이상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가구를 만든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일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저는 이걸 사용할 거예요.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이건 아프리카 흑단벌이에요. 제가 써본 어두운 목재 중 최고라고 생각해요. 에보니보다 훨씬 나아요. 이 목재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해요. 이 목재가 얼마나 희귀한지 최대한 설명해 볼게요. 고든결이 아프리카 흑단만 해도 이미 가장 희귀한 목재 중 하나고, 일반 공급업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규모 전문 딜러를 통해서만 구해야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흑단벌은 그보다 1000배는 더 희귀해요. 대부분 나무는 벌이 없고 생겨도 목재가 갈라지거나 불안정해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목재는 완전히 단단하고 무늬도 최고 등급이며 고급 라이브 엣지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작은 조각이 제가 초기에 만든 셰프 나이프보다 더 비쌉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두운 나무 속에 작은 은하들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멋집니다. 이만큼만 공간이 있는데 제 선들은 뒷면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뒤에 넣는 방법을 확인해야겠어요. 이 홈을 뚫는 건 쉬웠지만 드릴을 세게 밀어 나무가 갈라지지 않게 조심해야 했어요. 방지하려면 가루를 모두 털어내면 됩니다. 그 가루는 기름기가 많고 아프리카 흑단은 밀도가 높아 드릴에 잘 붙어요. 미리 털어내면 드릴 비트가 더 잘 잘라냅니다. 그리고 혹시 기계공이라면 지금은 눈을 감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은 드릴 비트를 밀 비트처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비트들은 분명히 옆으로 자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꽤 위험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아요. 오마이갓, 제 드릴 비트가 둥글어 구멍 옆면이 네모나지 않고 사각탱을 써서 그 부분을 네모로 다듬어야 합니다. 탱 옆면을 둥글게 갈았다면 이 과정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걸 생각 못했네요. 맙소사. 알겠습니다. 스페이서들. 핸들 블록. 제발, 제발, 제발. 그게 다야? 중요한 부분에서는 틈이 전혀 안 보여. 그래, 이제 완벽한 것 같아. 오히려 홈이 너무 커서 이제는 접착제를 써야겠어. 조각들을 칼날에 영구적으로 접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두 가지는 내 화강간 블록 위에 사포를 깔고 조각들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과 탕에 홈을 내는 일이었어. 지플렉시 에폭시가 매우 강력해 홈을 낼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 홈을 만들었어. 이 칼이 100년간 누군가의 집에 있을 테니 망가지거나 분해되길 원치 않아. 여기서 나는 칼끝과 나무 블록을 잘 접착하려고 여러 가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어. 나는 2개의 나무 조각으로 칼날과 손잡이 블록을 샌드위치처럼 끼웠어. 이렇게 하면 클램프의 힘이 대각선으로 밀리는 대신 칼날을 통해 곧바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어. 나는 G플렉스 24시간 강화 에폭시를 사용해. 퀄리티 있는 나이프를 만들려면 24시간 에폭시 꼭 써. 정말 추천해. 경화 시간이 길수록 더 강해지며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좋아. 이제 된 것 같아. 가끔씩 확인은 하겠지만 그냥 여기 두고 둘게. 에폭시가 굳었으니 이제 손잡이 디자인을 고민해야 해. 아프리칸 블랙우드는 결이 뚜렷해. 손잡이 옆면에만 벌무늬가 보여. 그래서 나는 각진 손잡이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 지난번 셰프 나이프는 앞 3개, 뒤 2개 면이었지만 이번엔 앞뒤 모두 3개 면으로 만들려 해. 이제 손잡이 뒷부분을 다듬을 시간이야. 나는 밝은 변제를 일부러 남겼어. 투톤 손잡이가 멋질 것 같았거든.
처음에는 각진 손잡이 모양을 만드는 게 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꽤 간단해. 먼저 주요 면을 잡고 이후 각도를 추가하면 돼. 이 작업은 각도 유지가 가장 중요해. 면을 만질 때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같은 면에 다른 면이 조금씩 생겨. 근육 기억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연습하는 거야. 꼭 칼로 연습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무 블록으로도 연습할 수 있어. 손잡이 모양과 상관없이 다듬는 데 쓴 만큼 손에 쥐고 살펴보는데도 시간을 들여야 해. 둥근 손잡이를 만들든 각진 손잡이를 만들든 반드시 대칭이어야 해. 완벽하게 대칭인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손잡이가 곧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바로 이 모서리 말인데 한동안 그냥 두고 라이브 엣지라고 부를까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쪽에서 보니 멋지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실수 같아. 꼭 실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블랙테일 스튜디오처럼 이 모서리를 패치할 거예요. 같은 나무로 만든 조각을 사용해서요. 이 조각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여긴 수피 같은 게 두껍게 들어가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나뭇결은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패치 작업이 기대됐어요.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에폭시 테이프를 만드는 유튜브에서 이런 걸 자주 봤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칼 만들기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어요. 칼을 만드는 사람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능숙해야 하거든요. 칼 만들기는 단순히 금속 가공만이 아니에요. 금속 가공도 하고 목공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예도 다 해야 하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시도할 진짜 이유가 생겨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나뭇결이 꽤 일정하네요. 이걸 어떻게 클램프로 고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빨리 굳은히 손으로 잡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잠깐 여기 앉아 있을게요. 오래 나무 조각을 만졌으니 이제 남은 부분을 잘라 손잡이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형태가 이미 잡혀 있었고 이제 남은 부분을 다듬고 조금 더 얇게 만들고 모든 면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됐어요. 칼집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했던 일은 이 칼의 초일 부분을 둥글게 다듬는 것이었어요. 그 부분은 손잡이 옆에 있어 볼스터 형태가 초일에 영향을 줘서 예전엔 잘 다듬지 못했어요. 플래튼을 분리하고 220방 J 플렉스 벨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작업에는 이 벨트가 최고 중 하나라서 작업이 정말 쉬워졌어요. 사야 제작에 사용할 재료를 많이 고민했어요. 합성 소재, 천연 소재, 마이카르타, 목재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마이카르타로 결정했어요. 마이카르타와 목재 모두 아름답지만 마이카르타는 합성 소재라 물을 덜 흡수해요. 제가 이런 걸 안 만든 이유는 사야가 주방용 칼에 위험할 수 있어서예요. 제가 사용하는 강철은 탄소강인데 사야에 약간의 습기가 있고 그 안에 칼을 하루 정도 넣어두면 녹이 슬게 돼요. 그래서 사야가 물을 머금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제가 목자에 대신 마이카르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예요. 나중에 스테인리스 다마스커스에 도전하면 목재 사야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 재료를 파내는데 다시 라우터를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밀링 머신을 추천하지만 실제로 라우터보다 사용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 컷아웃의 선이 모두 곡선이어서 밀링 머신에서 X, Y축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또한 밀링 머신이 마이카르타 절삭 칩으로 뒤덮이게 되고 그 칩들은 정밀하게 연마된 표면에 정말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파내는 건 정말 힘들었는데
연구 마커선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칼로 그 위를 긁어서 표시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칼이 어떻게 칼집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지였습니다. 칼날의 뒤꿈치보다 더 뒤쪽의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볼스터 바로 아래의 재료만 제거하면 된다는 걸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과정은 빨리 진행됐지만 정말 귀찮았습니다. 먼지가 사방에 날렸고 작업이 끝날 때쯤에는 손목이 정말 아팠습니다. 다시 한다면 새 라우터를 샀거나 밀링기에 컴퓨터 수치 제어 확장 장치를 달 것 같아요. 모든 조각이 끝나 이제 사야의 형태를 생각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쪽 면만 다듬으면 됐습니다. 한쪽 면을 다듬은 후에 그걸 다른 쪽에 붙이고 그걸 스텐실처럼 사용해서 반대쪽도 다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 전 오랜 시간 다른 제작자들의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참고한 작품 몇 개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건 처음 배울 땐 뛰어난 제작자들의 작품을 연구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작품을 그대로 따라해도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칼을 만들고 싶으면 칼 전시회 방문을 추천합니다. 칼 전시회에는 훌륭한 제작자들이 많고 칼 제작 커뮤니티도 친절해 질문하면 바로 답해줍니다. 이 커뮤니티에는 정말로 정보 독점이 없고 그것이 제가 칼 제작을 이렇게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마이카르타는 본질적으로 여러 장의 천을 수지 바인더로 결합한 것이고 이것은 에폭시가 두 조각의 마이카르타를 붙이는데 완벽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칼에 썼던 G플렉스 에폭시를 선택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길 바랐거든요. 에폭시가 굳는 동안 칼을 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 칼날 두께가 약 0.003에서 0.005인치 정도였는데 그걸 더 얇게 만들고 싶었고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숫도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칼날 끝을 약간 볼록하게 만들고 두께가 0이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칼날 형상이 더 좋아질 겁니다. 형상이 완성되면 손잡이 라인을 마무리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연마 작업을 꽤 잘하는 편이지만 벨트 샌더만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만큼 실력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대칭이고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아주 밝은 조명 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파일을 사용해 다듬어야 합니다. 딱 이 모서리 부분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대칭적으로 정렬됐으니 이제 사포질할 시간입니다. 먼저 손잡이를 220방 사포로 다듬고 칼날도 뒤집어 손으로 사포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칼날과 손잡이를 번갈아가며 사포질해서 칼날은 600방까지, 손잡이는 1500방까지 다듬을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칼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판매용인지, 의뢰인용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같은 것들이요. 이 칼은 의뢰인에게 가며 가격은 $7,000입니다. 재밌는 건 제목에 가격이 써 있는데도 가격 문의 댓글이 많아요. 이 영상을 출시 직후에 보고 계시다면 제 웹사이트에 다른 셰프 나이프가 하나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품절됐다면 제 후원자분이 먼저 구매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미리 정보와 할인을 받아요. 하지만 2주 안에 같은 희귀 핸들, 소재에 비슷한 나이프를 다시 준비할 예정입니다. 출시를 알고 싶으면 이메일 리스트나 패트리온 가입하세요. 이 재질은 15 and 20보다 손샌딩이 약간 더 어렵지만 크루포스트 비프만큼 힘들진 않아요. 팝스 프로큐트 연마 난이도는 이 강철을 설계한 디자이너의 의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팝스 프로큐트는 15 and 20보다
훨씬 강하고 튼튼합니다. 하지만 강도가 높아지면 연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렌은 텅스텐과 바나듐 양을 조절해 큰 카바이드 생성을 막았습니다. 문제는 팝스 프로큐티 분말 야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5&20보다 연마가 약간 더 어려워지는 다소 큰 카바이드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저걸 한번 보세요. 이 나무가 가장 비싼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네요. 1500방 사포로 숲에서 샌딩하며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검은 나무는 밀도가 높아 오일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예전에 다른 나무에 썼던 게 도움이 돼서 그냥 사용해봤어요. 뭐 하고 있어? 좋아. 칼날 전체를 손으로 연마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사야에 에폭시가 굳었어. 이제 그걸 다듬을 차례인 것 같아. 벨트 그라인더로 이 남은 재료를 다 갈아낼까 생각했는데 그건 좀 아까울 것 같아서 밴드소어로 잘라냈어. 아마도 이걸 다른 데 쓸 수 있을지도 모르지. 사야를 다듬는 내내 사야를 둥글게 만들까 아니면 각을 줄까 계속 고민했어. 하지만 결국에는 각을 주기로 했어. 그게 손잡이와 더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 마이카르타는 에폭시 수지에 다양한 색천이 겹겹이 쌓여 있어 더 깊이 갈수록 여러 층이 드러나. 이 점이 다마스커스 강과 비슷해서 정말 멋지다고 느꼈어. 또 다른 장점은 이미 여러 스크라이브 라인이 그려져 있다는 거야. 양쪽을 같은 선까지 갈아내면 각면이 정확해진다는 뜻이야. 마이카르타를 선택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대부분 시트는 자성이 없으면 테이퍼드 페그가 있습니다. 페그가 시트를 뚫고 칼이 빠지지 않게 잡아줘. 페그 꽂는 위치를 이제 알겠어. 진작 했어야 했어. 두 조각을 붙이기 전에 위치를 정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좀 대충 짐작해서 해야 돼. 반대편에는 더 작은 드릴 비트로 구멍을 뚫어야 해. 그래야 테이퍼 효과가 난다. 구멍을 뚫었으니 이제 테이퍼진 핀을 만들 차례야. 나는 이미 이 황동 막대에 맞게 구멍 크기를 정확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거야. 이제 황동의 테이퍼를 주기 위해 이 드릴에 막대를 끼우고 아주 약간의 각도로 갈아내기 시작할 거야. 막대가 끝까지 들어가지만 끝에서 약간 걸려서 반대쪽도 테이퍼를 더 줘야 해. 이거 사실상 완벽한 것 같아. 이것 좀 봐. 이게 들어가고 반대쪽 구멍으로도 들어가며 약간 움직이지만 끝까지 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조금 흔들리지만 딱 좋아. 이건 당분간 그대로일 거야. 이 말뚝을 멋지게 하려고 블랙우드 벌 자투리로 끝에 작은 손잡이를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손잡이가 더 커져 잡기와 끼우기가 쉬워져. 전체적으로 멋진 느낌도 들어. 좋아. 두 조각을 접착제로 붙였으니 이제 벨트 샌더로 다듬고 남은 부분을 잘라내면 돼. 이제 사야는 거의 완성됐고 사포로 마무리만 하면 돼. 이제 칼날로 돌아가 다마스커스와 내 제작자 마크를 애칭할 준비를 할 수 있어. 세상에, 이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자. 제작자 마크를 새긴 뒤 5000방 사포로 안쪽을 닦아줍니다. 그래야 어둡게 처리할 때 산화물이 더 진하게 남아요. 어둡게 처리한 뒤 평평한 부분을 600방 사포로 샌딩하면 애칭 준비 완료입니다. 칼날을 산에 담그기 전에 나무 손잡이 부분을 마스킹해주고 그 다음에 톤디쉬 비누로 정말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 애칭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 잘 되길 바라야지. 좋아, 첫 번째 애칭은 2분 30초로 해보자. 좋아, 제발 제발 제발. 진짜 멋지게 나왔네. 와, 그라데이션이 전부 보여. 하나하나 다 보여. 방금 페리클로라이드 용액에서 애칭했어. 이 용액은 내가 사용한 두 가지 다른 합금을 각각 다르게 반응시켜서 지금 보이는 이런 대비를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지금 2500방 사포로 어두운 산화물을 닦고 있어. 이 산화물들은 색이 옅고 강하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산화물을 깨끗이 닦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칭을 해서 더 깊은 무늬를 만드는 거야. 이번에는 조금 덜 해보자. 2분만 해보자. 좋아, 두 번째 애칭이야. 오, 그래, 좋아. 기름 얼룩도 없고 두 번째 애칭 후 명암이 첫 번째보다 뚜렷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염화철은 다마스커스의 깊이를 위해 쓰는 거지. 색을 내기 위한 건 아니야. 색을 내기 위해 커피 애칭을 할 거야.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도 그래. 우리는 이걸 인스턴트 커피통에 담그기만 하면 돼. 커피 애칭할 땐 증류수 사용이 정말 중요해. 수돗물이나 일반 물에는 미량의 미네랄이 있어 원하는 반응과 다를 수 있어. 잘 되길 바란다. 이건 최소 4시간, 길면 6시간도 가능해. 프로컷이 커피 가장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 칼날이 커피에 담겨 있을 때 내가 한 일은 전체 칼집을 손으로 사포질한 거야. 나는 버퍼가 이걸 거울처럼 광내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600방 사포까지만 사용했어. 좋아, 이제 4시간이 지났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제발 엉망진창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좋아, 가자. 전장. 이건 완벽한 커피 애칭 같아. 진짜 멋져 보여. 커피 애칭이 끝나고 내 생각엔 정말 멋지게 나온 것 같아. 이제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단계만 남았어. 여기서 난 다마스커스에 선샤인 천을 문질러 커피에서 생기는 갈색 잔여물을 제거해. 그게 끝나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칼날에 오일을 바르고 손잡이와 칼집을 광내는 것뿐이야. 그러면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지. 나는 내가 만드는 모든 칼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 분명히 그 흐름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적어도 지금은 적어도 셰프 나이프에 관해서는 아직 그게 사실인 것 같아. 내 결과물이 자랑스럽고 1년 전에도 이 작품을 보면 감탄했을 거라 생각해. 이 영상을 보면서 셰프 나이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즐기셨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께 핀란드 셰프 나이프를 선보입니다.
이것은 종이 타월이며 일반 종이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잘한 적 없고 지금까지 갈아본 칼 중 가장 날카롭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일반 종이 같아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 쉬워요. 이걸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